정감록엔 중국인 술사 두사총이 있었다는 두사총비결이 포함돼 있다. 외국인의 이름을 빌린 내언설한점에서 이치를 띈다. 자세히 알고 보면 때로 중국 술사들이 한국에서 활동한 적이 없지 않았다. 특히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대를 따라 중국의 술사들이 많이 왔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는 조정의 후대를 받았다. 위세를 부리다 못해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에 그런 내용이 비교적 자세히 기록돼 있다. 뒷날 한국 민중은 그런 몹쓸 중국 술사들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민중들이 칭찬하는 중국 술사도 없지 않았다. 그 대표적인 존재가 두사총이다. 이상하게도 조선왕조의 공식 기록에는 그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두사총은 민간설화와 함께 민중의 기억 속에 길이 간직되었다. 그가 저술했다는 두사총 비결은 늦어도 19세기 말부터는 정감록의 일부가 되었다. 전라북도 김제군 만경에 가면 묘라리란 마을이 있다. 그곳 사람들은 이 마을 이름을 처음 지은 이가 바로 두사총이었다고 기억한다. 명나라 장수 이여성을 따라 조선에 온 두사총은 중국 군대를 따라 전국 각지를 누볐다. 한 번은 이곳을 지나게 됐다. 두사총은 이곳의 지세를 자세히 살핀 다음 풍취라대 라고 결론지었다. 술사 두사총은 명나라 군대의 일원. 비단 허리띠가 바람에 펄럭이는 모양이란 이야기다. 비단띠는 고건대작이나 두르는 귀한 물건이라 장차이 마을 사람들은 부귀를 누리게 된다는 풍수 예언이었다. 그런 뜻을 새겨 두사총은 마을 이름을 묘라 매우 고운 비단라고 했다. 훗날 묘라리는 번영을 누렸고 묘라, 후리, 두무동 등 3개 마을로 발전했다. 따지고 보면 두사총은 조선에 파견된 명나라 군대의 일원이었다. 그에겐 조선의 지세를 자세히 염탐해 중국에 보고할 사명이 있었을 것이다. 만일 조선에 어마어마한 명당이 있다면 그 맥을 끊어 땅 기운을 약화시킬 임무를 띄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두사총은 그런 일에 종사한 흔적이 없다. 그는 전국을 유람하다 좋은 자리가 나오면 스스럼없이 조선 사람들에게 알려줬다. 조선에 명당이 있다면 그 복은 당연히 조선 사람들이 누려야 한다고 믿었던 모양이다. 이런 두사총의 마음은 한국 민중에게 전해졌고 민중은 그를 자기들 편으로 믿게 됐다. 두사총의 행적에 관해 많은 설화가 남아있는 까닭이 바로 거기 있다.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에도 한 가지 흥미로운 설화가 전해진다. 생달리란 마을 입구에 마총이란 비석이 서 있고 깊은 곡절이 있는 말 무덤이 있다. 경상도까지 살펴보게 된 두사총은 이곳에서 연주패옥이라 불리는 대명당을 발견했다. 구슬을 꿰고 옥을 단다는 뜻의 이런 명당에 묘를 두면 그 집안의 근관자, 옥관자를 단 정승판서 벼슬이 수없이 나온다고 한다. 이 천하제일의 명당을 두사총은 정탁에게 전해줄 생각이었다. 정탁은 지조 높은 선비였다. 그는 임진왜란 때 리순신, 곽재우 및 김덕령과 같은 명장을 발탁해 나라를 구하려고 애쓴 문신이었다. 정탁은 자기 한 몸의 안락보다는 국가의 안위를 위해 노심초사했다. 두사총은 정탁이야말로 장차 이런 명당의 주인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남몰래 정탁의 하인에게 그 명당터를 일러줬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 정탁이 세상을 떴다. 정탁의 아들은 아버지가 묻힐 명당을 찾아 하인과 함께 생달리까지 찾아왔다. 그런데 그들 일행이 생달리 동구 밖에 도착했을 때 불행히도 그 하인은 말 뒷발에 차여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아들은 몹시 억울하고 분심이 치밀어 올라 그 자리에서 말을 칼로 베어 죽였다. 생달리의 마총에 관한 전설에서 거듭 확인되듯 중국 술사 두사총은 우리 편으로 기억되었다. 전설 속에 그는 정탁과 같은 충신을 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조선 최고의 명당을 조선 최고의 신하에게 전해주려고 했다. 이것이 과연 역사적 사실이었는지 누구도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이 있다. 민중은 중국인 술사 두사총을 의리 있고 믿을 만한 직관으로 손꼽았다는 점이다. 두사총은 국적을 떠나 도선민 무학대사 등과 더불어 한국 민중이 가장 존경하는 풍수의 대가였다. 사실 임진왜란 때는 다수의 중국인 술사들이 전국을 훑고 다녔다. 명나라 군대가 가는 곳마다 그들이 보였고 그 기세도 높았다. 조선 사람들은 중국 술사들에 대해 깊은 혐의를 두고 있었다. 그들 술사는 아무래도 중국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일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중국인 술사들에 대한 불신이 깊어가는 가운데 민중은 그 반대편에 선 인물을 찾고 있었다. 민중이 보기에 진정 훌륭한 직관이라면 조선의 길지를 조선인들에게 돌려줘야 마땅했다. 위에서 살핀 두사총과 정탁에 관한 설화는 이런 민중의 바람을 평상화한 것이다. 호종단이란 나쁜 중국인 술사, 두사총과는 명딴판인 중국인 술사들이 대부분이었다. 그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가장 악질적인 인물로 기억되는 이가 호종단이다. 그는 멀리 중국 송나라 때의 인물로 제주도에 파견돼 명당 기운을 해칠 사명을 띠었다 한다. 당시 세상엔 한 가지 소문이 횡행했다. 제주도엔 13개의 명당이 있어 천하제일이 인재들이 쏟아져 나와 세상을 주도하리라는 것이었다. 이 소문을 듣고 중국 황제는 무척 당황했다. 황제는 압승지술 명당 기운을 억누르는 기술, 의대가 호종단을 제주도로 보내십사멸 혀를 찾아 침지를 하게 했다. 비밀리에 호종단은 북제주군 표선면 의귀리에서 작업을 시작했다. 이어 서기읍 서옥리로 옮겨 혀를 죽이려 했다. 이렇게 13곳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즉위를 억눌렀다. 제주도 동부지방에는 샘이 별로 없고 서쪽에는 샘물이 많은 편인데 그것은 호종단의 수행과 관련이 있다 한다. 더러 호종단의 뜻대로 된 곳이 있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대개는 천지신명의 방해로 호종단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서둘러 일을 끝낸 호종단은 중국으로 돌아가려 했다. 그가 탄 배가 북제주군 한경면 고살리 앞바다의 한 섬에 이르렀을 때였다. 갑자기 한 마리 날쌘 매가 배 위로 날아왔고 그러자 사나운 폭풍이 일어나 배를 물속에 가라앉혔다. 호종단은 물고기 밥이 되고 말았다. 제주도 사람들의 해석이 재미있다. 호종단의 횡포에 분노한 한라산 신이 매로 변해 복수했다는 것이다. 호종단의 귀로를 차단했다는 뜻에서 사람들은 고살리 앞바다의 그 섬을 차귀도이라 부른다. 호종단의 활동과 죽음에 관한 설화는 과장된 것이 분명하다. 역사상 제주의 풍수지리를 염탐할 목적으로 외부에서 술사들을 파견했을 법은 하다. 하지만 그 때문에 제주도의 어느 지역에선 샘물이 메마르고 인재의 배출이 멎었을 리는 없다. 도리어 사태는 그와 반대로 진행됐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정 지역에서 생과 인재가 메마르자 그것을 호종단과 같은 악질적인 술사들의 행위 탓으로 돌렸다고 생각된다. 때로 민중은 자신들을 괴롭히는 두려움의 근본적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이런 점에서 호종단은 민중이 공동의 기억 속에 불러들인 가공인물일 수도 있다. 그 점은 민중의 희망을 대변하는 두사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극히 선한 것과 극히 악한 것은 역사적 실체가 없는 기억의 창조물일 가능성이 많다. 망각된 중국 술사 섭정국.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임진왜란 당시 국왕 선조는 명나라의 술사의 파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특별히 방술에 정통한 사람을 보내주시어 지리를 명백히 살피게 하여 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실록 선조 26년 8월 8일 기축 조선 측은 외란이 터지자 수도 이전을 비롯해 궁궐과 능묘의 이전을 검토 중이었다. 국내엔 이처럼 큰 일을 감당할 마땅한 전문 인력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래서 중국 측의 도움을 구했던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이미 명나라 군대를 따라 조선에 들어온 술사들이 여러 명이었다. 김상, 풍중영, 왕종성, 양문성, 이문통, 유원의, 원의 이름은 미상가 이를테면 그 대표적인 존재였다.
그들 가운데 풍중영과 왕종성은 수도 한양의 풍수를 논하기도 했다. 건국된 지 200년 만에 이 있겠으나 그 뒤로는 무사하다. 선조 26년 8월 10일 신묘 1392년에 건국된 조선은 1592년 임진년에만 한 차례 난리를 겪을 뿐 운수가 무궁하다는 일종의 덕담이었다. 선조는 그 말에 무척 감격해했다. 중국의 여러 술사들 가운데서 가장 각광을 받은 이는 섭정국, 엽정국이었다. 그는 해평부원군, 윤근수와 가까워 왕실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풍수에 관한 일이라면 모두 관여했다. 선조기, 의능을 정하는 문제에도 깊이 관여했다. 외국인이 조선 왕비의 능력을 정하는 일에 뛰어들자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설사 섭정국 같은 이가 풍수의 능에 길지를 얻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쓰는 격국과는 다르다. 그는 심지어 길가의 낮은 지역과 집 뒤의 조그마한 동산을 가리키며 가장 좋은 곳이라 하니 무슨 증거로 그 말을 믿겠는가? 선조 33년 7월 14일 을묘 본래 풍수지리에 관한 이론은 고대 중국의 기원을 두고 있지만 한, 중 두 나라의 풍수 보는 법은 상당히 달랐다. 각 시대마다 새로운 풍수지리설이 등장하기도 했고 지역마다 유행하는 이론도 달라 서로 일정할 수가 없었다. 당시 한국에는 김덕원, 송건, 리에신, 박상해 등의 술사로 이름을 떨쳤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조선인 술사들의 능력을 불신했다. 결과적으로 섭정국의 활동 영역은 하루가 다르게 확대되었다. 서울의 관왕묘를 건립하는 것까지도 그의 견해를 참고할 정도였다. 선조 32년 4월 29일 무인.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게 된 섭정국은 남대문에 벽보를 붙여 명나라의 도망병들을 불러 모아 독자적인 세력을 키우고 있었다. 그는 조선 측의 물자 공급을 독촉하면서 관리를 구타하고 도망병들을 거느리고 못할 짓이 없었다 한다. 선조는 풍수설에 현혹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왕은 섭정국의 터무니없고 괴이한 주장을 맹신해 왕비를 장사 지내는 일정을 몇 달씩이나 지연할 정도였다. 그러나 섭정국은 거만을 피우며 도리어 조선 왕조의 관리와 백성들을 마음대로 때리고 짓밟는 등 만행을 자행했다. 얼마 후 섭정국은 명나라로 송환되었으며 한국, 민중은 그를 깡그리 잊었다. 민중은 사기꾼 같은 섭정국이란 존재를 오래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두사총 비결에 담긴 뜻. 두사총은 조선의 중앙 정치 무대에 한 번도 발을 들여놓지 못했다. 그러나 한국 민중은 그를 무척 친근하게 여겼으므로 예언서의 저자로 둔갑시켰다. 섭정국의 경우와는 확연히 달랐다. 크게 보아 두사총 비결의 요지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어떤 곳이 길지며 어느 곳이 흉한 땅인가를 밝혀놓은 것이다. 이런 논의는 정답록에 실린 다른 예언서들과 공통되는 점이 대부분이다. 물론 두사총에서만 발견되는 특이한 주장도 전혀 없지 않다. 길지에 관한 두사총의 견해를 살펴보면 우선 태백산과 소백산은 백두산에서 갈려 내려와서 산맥이 나뉘었는데 본래부터 왕성한 기상이 있어 화기가 넘쳐 흐른다 고 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영천의 백운산, 동주, 용해를 먹을 것이 풍족해 대를 이어 길이 보존할 땅으로 보았다. 정감록은 어느 것이나 태백산과 소백산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두사총 역시 예외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좀 더 부연하면 정감록은 백두산에서 시작돼 지리산까지 뻗어나간 백두대간의 주요 명당을 무척 중시한다. 두사총도 그런 입장이다. 화산, 가야산, 지리산, 두류산과 산풍의 내평야는 곧 어진 정승이나 좋은 장수가 계속해서 나올 곳으로서 땅은 기름지고 풍속은 순후해서 오래 갈수록 더 좋으나 누가 주인이 되겠는가? 그 밖에 영가의 백운산, 화약산, 대하산, 도성산, 명주, 강릉, 소양의 기린산과 낭읍의 대미산을 길지로 손꼽은 것도 백두대간에 대한 깊은 신앙심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두사총은 충청도와 경기도 일대의 명산을 꽤 중시하는 편이다. 오서산과 성주산, 강화의 만이산, 약수산을 병화가 들어가지 않고 간사한 것이 침입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령의 수양산과 곡산의 밝고 아름다움은 재앙과 어지러움이 이르지 않아서 길이 복된 땅이 될 것이오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들 여러 산은 정감록에서 말하는 이른바 십승지에 속하지 않으며 두사총에만 길지로 나와 있다. 그런데 누구나 길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한다. 덕을 쌓고 오랫동안 어진 일을 한 집이 아니면 어떻게 여기에 살 수가 있겠는가? 두사총은 이렇게 반문한다. 이런 자격 검토도 실은 정감록 요소에서 발견되는 일반적인 메시지다. 두사총의 개성은 흉한 땅에 대한 주장에서 좀 더 뚜렷이 부각된다. 호남의 사는 등을 돌리고 달아난 것이 많아서 좋지 못한 일이 많이 생긴다. 이것은 내버려 두고 말할 것이 없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호남의 지세를 배역으로 본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례로 이중환의 택리지가 그렇다. 그와는 달리 정감록에는 부안, 변산, 무주, 운봉, 해남 등지를 길지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웬일인지 이런 전통을 두사총은 따르지 않는다. 그 대신 신안 몇 고을은 겨우 화를 면할 수 있으리라 고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어쨌거나 호남을 푸대접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흔히 길지로 취급하는 경기도 양근의 용문산 등에 대해서도 두사총의 평가는 몹시 부정적이다. 양근 용문산과 유양산은 안으로 세 가지 안목의 정교한 것이 없으면서도 오로지 깊고 궁벽한 것을 숭상하여 이 때문에 사람들이 다투어 여기에 산다. 그러나 용문산 기운은 삼각산에 빼앗겼으니 이는 아마도 헛된 꽃이요 죽은 구렬일 것이다. 게다가 산안의 형세도 돌아서서 버리고 끌고 나갔다. 지각 있는 군자라면 내 말이 없더라도 알 것인즉 상가고 상가라. 인용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용문산으로 들어와 피란하고 있었음이 밝혀져 있다. 그런데 이것은 19세기 말의 사정이었다. 앞에서 말하기를 두사총은 충청도와 경기도 일원의 새 길지를 언급 점에 한 가지 특색이 발견된다고 했다. 그에 덧붙여 19세기 말 경기도 용문산 일대의 형편도 사실적으로 기술돼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두사총은 19세기 말 경기도를 비롯한 중부지방에서 저술되고 읽혔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것도 임진강 동쪽 천령이남을 이상향으로 상정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한 것으로 봐야 옳겠다. 임진강 서쪽과 천령 북쪽은 무엇을 좋게 의논하랴?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서북 지역은 극히 흉한 땅이란 얘기다. 굳이 새삼스러울 것은 없는 주장이다. 어찌 보면 새로운 듯하면서도 두사총은 정감록의 상괴를 그리 멀리 이탈하지는 못한 것이 틀림없다.